네, 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09년 1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21번부터 보시면 되겠죠? 21번. 자, 송배전 계통에 발생하는 이상전압의 내부적 원인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이상전압의 내부 원인과 외부 원인이 있는가 봐요. 그죠? 이상전압이란 이런 거죠. 두 가지가 있죠. 크게. 이상적인 전압이 생긴 거죠. 어디에? 외부에서 생길 수도 있고 내부에서 생길 수가 있는데, 외부에 생긴 이상전압에는 두 가지가 있죠. 크게 직경내와 유도례가 있습니다. 유도례가 있고, 내부 이상전압에는 스위치를 온오프 할 때 생기는 서지, 그죠? 그 아크에 의한 서지죠. 그래서 개폐 서지라고 하죠. 그걸 개폐 서지에 의한 게 있고, 내부에 지압 고장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 생기는 지속성 이상전압이 있습니다. 지속성 이상전압이 있습니다. 이상전압. 자, 직경내와 유도례는 그렇고요. 개폐서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충전전류 차단이 있습니다. 차단. 어떨 때? 무부하시 충전전류 차단하는 게, 개방하는 게 가장 크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자전류 차단, 그 다음에 고장전류 차단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다? 개폐서지 차단 중에서 충전전류 차단이다, 개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부하시에. 그 다음에 지속성 이상전압은 일선지락시, 건전한 상, 다른 상이 지락되는데 건전한 나머지 상의 이상전압이 가장 중요하고요. 뭐 여기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속성 이상전압에도 페란티 현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얘입니다. 자, 우리 보기로 돌아오시면 1번에 보시면 내부적 원인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직경내 외부 원인이죠. 답은 벌써 1번이네요. 그죠? 2번 보시면 선로의 개폐에 의한 개폐서지, 그죠? 아크 접지, 일선지락 접지가 되는 거죠. 일선지락 접지. 그 다음에 선로의 이상 상태에 의한 이상전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22번으로 갈게요. 22번은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계전기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요. 변압기를 보호한다. 변압기가 있습니다. 변압기를 보호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비율 차동 계전기 가지고 변압기를 보호해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전기적 보호가 되는 거죠. 전기적 보호 방식이 있습니다. 전기적 보호 방식에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비율 차동 계전기에도 있지만, 또 뭐가 있을까? 과전압이 걸리거나 과전류가 걸려도, 지락이 걸려도 전부 다 검출해 내야 되겠죠. 그래서 OVR, 오버 볼테이지 리레이, 그 다음에 OCR, 그 다음에 OCGR,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전기적 보호를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기계적 보호도 해야 되겠죠. 기계적으로도 튼튼해야 되는데, 기계적 보호는 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콘서베이터와 변압기가 큰 것은 위에 뭐가 달려있어? 콘서베이터가 달려있고, 콘서베이터와 본차 사이에 뭘 달죠? 부홀즈 계전기. 가스에 의한, 가스가 발생하는 거, 그 가스에 의한 충격에 의해서 보호하려고 부홀즈 계전기를 달죠. 부홀즈 계전기를 설치합니다. 부홀즈 계전기, 기계적 보호예요. 다음에 우리 변압기라는 놈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 철심과 권선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유면 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면이 그 철심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유면계를 달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변압기라는 놈은 쓰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온도계도 달아주고요. 온도계도 달아주고, 압력이 차면 안 되기 때문에 방압계도 달아주고요. 방압계. 그 다음에 어떤 충격에 의해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격압력 계전기도 들어갑니다. 충격압력 계전기라는 것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비들이 전기적 기계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뭐를? 변압기를. 자, 문제를 보시면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계전기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1번 비율차동 계전기, 2번 온도 계전기, 3번 부홀즈 계전기, 4번 주파수 계전기는 필요 없죠. 주파수라는 것은 어디서 조정하는 거예요? 발전단에서 발전기의 유효전력을 많이 내고 조금 내므로써 주파수를 많이 낼 때는 뭐예요? 유효전력도 많이 올라가는 거고, 주파수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효전력이 적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계전기는 주로 발전소에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 23번으로 가겠습니다. 송전선이 통신선에 미치는 유도장애를 억제 및 제거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다시 볼게요. 송전선이 통신선에 미치는 유도장애를 억제 및 제거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냥 유도장애를 억제하는 방법이 억제하는 방법을 찾으라 이거죠. 1번부터 보시면
송전선에 연가를 충분히 실시한다. 연가를 실시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YY 델타의 이런 3권선 변압기를 사용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변전소에서 1차 측을 뭐하고 접지하고 이렇게 송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예요? RLCG가 대지와 어떻게 돼 있다고? 평행이 돼야 되는데 평행이 되지 않으면 중성점에 잔류전압이 나타납니다. 잔류전압이 나타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류전압이 나타남으로써 그 전압에 의한 전이차가 대지와 0V의 전이차와 뭘 일으키는 거야? 전류를 흘리게 만들죠. 전류를 흘리게 만들면 그 전류에 의해서 뭐 옆에 통신선에 영향을 주는 게 유도장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RLGC를 평행해 가려면 서로 뭐 해야 돼? 연가라는 걸 해야죠. 연가. 쭉 이렇게 3등분하는 연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연가를 실시해야지만 뭐가? 대지와 어떤 거리상에 의한 C의 충전, L 등등의 영향이 갈 것이다. 그래서 연가를 충분히 해야 된다. 두 번째, 송전계통의 중성점 접지 개소를 택하여 중성점을 리액터 접지한다. 어떤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지락 고장이 발생하면 여기다가 지락 전류에 의해서 중성점에 영향을 줄 텐데 그 중성점에 영향을 주는 것을 뭐로? 일단 리액터를 설치하라 이거야. 리액터를 설치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액터라는 놈은 항상 부하 용량에 따라서 얘를 변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비는 쉽지는 않다. 단지 대책은 될 수 있다 이거죠. 세 번째, 송전선과 통신선의 상호 접근 거리를 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자유도 장애의 전자유도 전압 크기를 보면 뭐로 돼 있어요? j2의 오메가 m l의 3i0 크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얘가 누구야? 얘가 크면 통신선에 영향을 줄 텐데 그 중에서 뭐가 있어요? 얘가 병행 길이입니다. 이 병행 길이가 크면 얘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병행 길이가 같이 길어지면 뭐가 커진다? 전자유도 전압이 커진다. 전자유도 전압이 커지면 통신선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서로 병행하지 마라. 병행 길이를 짧게 해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접근거리를 내가 멀리 떨어뜨리라 이 말이에요. 그죠? 현실적으로 이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통신선이 있으면 통신선은 대개 송전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져야지만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5km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번째, 송전선 측의 특성이 양호한 피레기를 설치한다. 송전선 측에 피레기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전자유도 장애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상전압 방지 대책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23번은 4번이 될 거고요. 자, 24번으로 가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보상변류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것은 그랬는데요. 보상변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변압기를 보호하려고 1차 측 또는 전원 측, 부하 측에 뭐를 설치하죠? 이렇게 변류기를 설치합니다. 변류기를 설치하면 자 볼까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예를 들어서 I1 전류라고 하고 여기를 I2 전류라고 하면 부하 측을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변압기가 델타 Y다 그러면 우리 CT라는 놈을 어떻게 결선해 주냐면 Y측은 델타로 결선하고 델타 측은 CT를 Y로 결선합니다. 서로 이렇게 되면 무슨 차가 생겼어요? 위상에 차가 생겼죠. 위상에 차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잘 보실까요? 여기에 전류를 구했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했더니 예를 들어서 168A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168A가 나왔다. 이 선로에 흐르는 전류가. 그러면 CT를 몇 대 몇 짜리 써야 되는 거야?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류하는 168A 대 5A 2차 측은 정해져 있죠. 이렇게 정해져 있는 CT를 사용해야 되는데 세상에 168A로 만들어 놓은 CT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168A에다 약 1.25에서 1.25배의 여유를 주고 거기에 중간쯤에 있는 뭐 예를 들어 200A라고 할까요? 200대 5짜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결국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168A인데 얘는 몇 대 몇 짜리를 쓰고 있어요? 200대 5를 쓰고 있으니 서로 무슨 차가 생긴 거야? 위상의 차도 생겼지만 무슨 차도 생겼어요? 전류의 어떤 크기의 차도 생겼지. 그걸 보상해 주는 게 누구냐면 여기다가 CT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상변류를 해서 컴펜세이션 CT라고 그래서 컴펜세이션 CT 커런트 트랜스포머라고 그래서 CCT를 설치합니다. 이걸 보상변류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갖고 어떻게 하는 거냐? 만약에 전류에 차가 생긴 걸 보정해 주려고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이게 계속 노타리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노타리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CT의 권선을 B를 조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상 CT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변압기 고저압 간의 전류 및 위상을 보상한다. 그래서 컴펜세이션, 보상기죠? 컴펜세이션 CT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답은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네요. 자, 25번으로 갈까요?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한도를 넘은 양과는 상관없이 즉시 동작하는 계전기는 그랬는데요. 전류 시간 특성 계전기에 전류 시간 특성을 그려보면 가로축을 전류로 세로축을 시간축으로 하고 여기가 뭐예요? 0초부터 또는 0A부터 전류가 커지는 방향이죠. 시간이 늘어지는 방향이죠. 자, 우리 문제에서는 이렇게 했네요. 일정한 전류 이상이 들어오면 즉시 동작하는 계전기가 있답니다. 걔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순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순한시 계전기다 또는 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자, 이거 말고 또 나머지 특성 다 알아보면 같이 좀 알아보면 일정 전류 이상이 들어오면 즉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어느 일정 전류값 이상이 되었을 때 정해진 시간, 세팅된 시간이 있답니다. 세팅된 시간에 동작하는 계전 방식이 있어요. 일정 전류 이상의 크기가 들어오면 정해진 시간에 그 크기와 관계없이, 전류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작하는 계전기를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동작한다 해서 정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정한시 계전기 특성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또 전류가 0A에서부터 커지면 빨리 동작하고 전류가 작으면 시간이 천천히 동작하는 계전기를 우리는 반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반한시 계전기다. 어떻게 한다고요? 전류가 크면 빨리 동작하고, 그죠? 전류가 작으면 시간이 늘어지면서 느리게 동작하는 계전기를 뭐라고 한다고? 반한시 계전기. 일정 값까지는 반한시성이었다가 어느 일정한 전류 크기 이상이 되면 뭐 한다고?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계전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반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네 가지 특성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한도를 넘은 양과는 상관없이 즉시 동작한다. 순한시 계전기가 되겠죠? 답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네요. 3번. 자, 25번은 3번이 되겠고요. 26번. 변압기 중성점의 비접지 방식을 직접 접지 방식과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비접지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비접지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1번부터 좀 보실까요? 전자유도 장애가 경감된다. 전자유도 장애가 경감된다. 자, 왜 그렇죠? 우리가 직접 접지다 그러면 직접 접지를 해놨습니다. 중성점을 직접 접지해놨다. 이럴 때 지락고장이 발생을 하면 이 지락고장에 의해서 뭐예요? 지락전류가 중성점을 타고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 지락전류의 크기가 무려 3I0라는 큰 전류입니다. 이 큰 전류가 그러면 통신선에 뭐하겠어? 옆에 통신선이 있다 그러면 큰 전류만큼 뭘 일으키는 거야?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장을 이렇게 유기하는 거죠. 그러면 걔가 어디 영향 주는 거야? 통신선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비접지다 그러면 비접지에서의 지락전류 크기는 얼마냐? 제2의 3오메가 C2입니다. 2. 다시 쓰면 이걸 제2의 루트 3에다가 오메가 C, 여기가 당연히 루트 3분의 V였으니까 얘가 뭐게 됐어? V가 되겠지, 이렇게. 상전압을 성가전압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이런 요 정도의 크기가 어떤 통신선에 영향을 준다. 그럼 얘는 왜 큰 거냐, 작은 거냐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 C라는 놈은 마이크로 페럿이죠. 10의 몇 승? 마이너스 6승이나 크기가 갖고 있지. 그래서 이 지락전류는 비접지에서의 지락전류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 대단히 좀 작다. 그래서 보호계전기 자체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작은 전류로 통신선에 영향을 많이 준다, 안 준다? 주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2번, 지락전류가 작답니다. 그죠? 지락전류가 직접 접지에 비해서 대단히 작다. 3번, 보호계전기 동작이 확실하지 않죠. 지락전류가 크니까 여기다가 CT 하나 달아갖고 뭐 지락전류를 검출해내면 되겠지만 이건 지락전류가 어디 타고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보호계전기 적용 자체가 비접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에 보시면 선로에 흐르는 영상전류는 없다. 영상전류가 없죠. 여기는 영상전류라는 게 아니라 영상전류, I0의 영상전류는 직접 접지 계통에 흐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26번 풀었죠. 2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7번 보시죠. 27번. 저압 밸런서를 필요로 하는 전기 방식은 그랬어요. 저압 밸런서를 필요로 하는 전기 방식은 뭐예요? 여러분들, 비대칭이 생기는, 불평형이 생기는 뭐예요? 이 단상 3선식에서 저압 밸런서가 필요한 거죠. 밸런서가 필요한 방식은 뭐라고요? 단상 3선식이다. 반드시 좀 외워두시고요. 27번은 답이 4번이네요. 자, 28번으로 가겠습니다. 28번 보시면 각 수용과의 수용 설비가 50, 100, 80, 60, 150 이렇게 5개가 있답니다. 각각의 수용률이 다음과 같답니다.
부하의 부등률이 1.3이고 변압기 용량이 kVA 밑줄, kVA로 계산하랍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압기가 한 대가 있는데 이 변압기에 부하를 이렇게 설치했답니다.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답니다. 각각이 설비 용량이 얼마냐? 50kW, 킬로와트입니다. 단위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100kW, 그 다음에 얼마? 80kW, 60kW, 150kW네요. 이렇게 150kW이며 각각의 수용률이, 자, 수용률의 의미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100kW가 있다. 그런데 이 100kW가 한 번에 여름부하, 겨울부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부하만 있다 그러면 겨울부하만 지금 겨울이다 그래서 겨울부하만 쓰면 나머지 50은 여름부하니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면 50kW만 쓰면 얘가 몇이 되는 거예요? 수용률이 2분의 1 부하가 되는 거죠. 0.5가 지금 50%가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수용률의 의미입니다. 동시간대에 사용하는, 같은 시간에 사용하는 설비의 합을 뭐라고 한다고? 수용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각 수용률이 주어졌죠. 얼마 주어졌어요? 50kW에서는 수용률이 0.6이 주어졌고요. 100kW도 0.6이 주어졌고 80kW는 0.5가 주어졌고 60kW는 수용률이 0.5가 주어졌고 150kW의 수용률은 0.4랍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부하 간의 부등률이 1.3이랍니다. 자, 또 부등률은 뭐냐? 부등률은 같은 부하가 있습니다. 여기도 전등부하가 있고 여기도 전등부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같은 전등부하가 있을 때 50kW에 사용되어 있는 등이나 100kW에 있는 등이 동시에 켜지지 않는다. 동시에 켜지지 않으면 그것을 부등률로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 변압기를 만약에 부하가 2개 있다면 150짜리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등이 동시에 켜지지 않기 때문에 150이 아니라 약 120kVA짜리만 설치해도 이 150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부등률은 전부 다 부하 간 부등률은 여기나 전부 다 1.3이랍니다. 자, 그런 의미로 부등률만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용량을 kVA로 계산하시랍니다. kVA로. 자, 볼까요? 우리가 여기 킬로와트야. 그 킬로와트가 총 합해지면 여기에 몇 킬로와트가 이렇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변압기 쪽으로 나한테 이거에 맞는 출력을 주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변압기 용량은 kVA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킬로와트를 어떻게 해야지만 kVA가 되는 거예요? 킬로와트를 당연히 코사인 세타로 나눠야지만 kVA가 나오는 거지. 자, 우리 이런 거죠. 피상전력 PA는 뭐예요? PA는 VI죠? 곱하기 뭐 누스 3배가 됐든 어찌됐든 피상전력을 나타내는 거고 유효전력은 어떻게 나타내요? 킬로와트는 유효전력 킬로와트는 이렇게 나타내지 않나? VI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렇게 나타냈다. 3상이면 뭐 누스 3이 곱해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KVA를 구하자. 여기 KVA 구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KVA를 구하려면 킬로볼트 암페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로 뭘 나눠주면 돼요? 저기 유효전력 P 킬로와트를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 킬로와트 총합을 구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KVA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역률로 킬로와트를 나눠주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자, 여기서 KVA가 필요한가? 단 역률은 80%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디서 구하느냐면 여러분들 부등률식에서 구하십니다. 부등률식 배우셨을 거예요. 부등률이 뭐예요? 부등률은 공식이 어떻게 되지? 합성 최대 전력 분의 뭐예요? 각수용과 최대 전력의 합이다 그랬어요. 합. 그 값이 얼마 이상이다? 항상 1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합성한 최대 전력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부하의 합성 최대 전력이니까 당연히 단위는 킬로와트일 거고 각 수용과 하나하나의 최대 전력을 다 뭐한 거야? 합한 거지. 그러니까 단위도 얘도 역시 킬로와트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뭘 구하러 했어? 합성한 최대 전력. 여기서 합성한 최대 전력 가지고 뭘 구하는 거야?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나요? 합성한 최대 전력 킬로와트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부등률분의 각 수용과 최대 전력의 합이다. 최대 전력의 합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부등률이 지금 얼마로 줬어? 각 수용과의
간 부등률이 얼마를 줬어? 1.3으로 줬고 각 수용과 최대 전력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설비 용량에다 수용률을 합해야 이 수용가의 최대 전력이 나오는 거지. 지금 수용가의 최대 전력이 나옵니다. 그럼 50kW에다가 수용률 0.6을 곱하면 걔가 뭐야? 맨 좌측에 있는 수용가의 각 수용가의 최대 전력이 된 거고요. 그거의 합이라 그랬으니까 뭐야? 다시 또 100kW를 얼마로 곱해줘야 돼? 100kW를 0.6으로 곱해서 더하고 쭉 다 더하면 되겠죠. 80을 얼마? 수용률이 얼마였어요? 0.5 플러스 그 다음에 얼마? 60 곱하기 0.5 플러스 얼마? 150 곱하기 0.4가 되나요? 4. 이렇게 합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킬로와트가 나왔을 거고 전체 킬로와트를 구했죠. 그런데 저 킬로와트를 kVA로 이 킬로와트를 kVA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역률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잖아. 그 역률 코사인 세타가 얼마 주어진 거예요? 0.8이 주어졌네요. 0.8. 이렇게 나누면 비로소 킬로와트가 뭐가 되는 거야? 몇 kVA가 나왔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공식을 좀 알고 계셨다가 풀 줄 아셔야 되겠다. 211 나온답니다. 답은 4번에 있네요. 4번. 아시겠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몇 번으로 가시냐면 29번으로 갑니다. 29번. 출력이 18만 5천 킬로와트의 화력발전소에서 매시간 140톤의 석탄을 사용한다고 한다. 자, 문제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출력이 18만 5천 킬로와트 출력, 발전기 출력이 18만 5천 킬로와트가 나왔습니다. 기본 단위가 주었으니까 됐고요. 다음에 매시간 화력발전소에 140톤의 석탄을 사용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뭐 M으로 표시해놨나요? 예. 석탄 양을 M으로 표시해 놓고 걔를 얼마? 140톤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석탄 양은 킬로그램당 시간에 대한 몇 킬로그램을 사용했냐 이거야. 그러면 140톤으로 주었으니까 킬로그램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10에 3승을 곱해줘야지만 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간당 사용한 연료의 양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발전소의 열효율은 약 어떻게 되느냐? 열효율 2타는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M 연료의 양에다가 H라고 표시했나요? H 발열량 분의 860 PG 곱하기 100%로 하시면 그 발전소의 열 효율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열효율을 구한다. M이 뭐라 그랬어요? 연료의 양이라 그랬다. 140 곱하기 10의 몇 승? 3승을 해줘야지만 시간당 사용한 연료의 양, 킬로그램이 나오는 겁니다. 곱하기 발열량이 나오는데 발열량의 기본 단위는 뭐냐면 1kg을 사용했을 때 몇 킬로칼로리를 칼로리의 열량이 나오느냐예요. 자, 그러면 1kg 가지고 몇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나타내는 그 열량을 얼마로 주어졌어? 4,000으로 주어졌고 단위는 기본 단위로 주어졌네.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그러면 4,000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4,0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다. 그 다음 뭐예요? 860은 상수니까 860 곱하기 PG는 얼마 주어진 거야? 발전량 킬로와트가 발전 18만 5천 킬로와트를 발전했답니다. 곱하기 100% 해주시면 28.41이 나오네. 28.41. 답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죠. 1번. 자, 30번. 30번은 송전 방식에는 교류와 직류 송전 방식이 있다. 교류에 비하여 직류 송전 방식의 장점은 그랬어요. 직류의 장점 물어본 거죠. 우리나라도 직류 송전 방식을 하고 있죠. 어디에 하고 있어요? 해남에서부터 북제주, 그 다음에 진도에서부터 지금 어디까지 하는 거야? 북제주까지 다시 하고 있죠. 자, 이 직류 송전에 장점이 있답니다. 장점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교류에 비해서 X값이 없습니다. X가 뭐예요? 리액턴스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절연 계급이 교류에 비해서 루트 2분의 1배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절연 계급이 교류에 비해서 직류는 루트 2분의 1배만큼 저감시킬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충전 용량에 대한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충전 용량에 장애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페란티 현상이 없습니다. 페란티 현상이 뭐예요?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높아지는 현상이 없다. 그냥 유전체손이 없습니다. 유전체손이 뭐예요? 유전체가 뭐야, 이거예요? 유전체가 뭐예요? 절연체 손실이 없습니다. 단락 용량 한계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교류라는 놈은 무효분 성분 때문에 단락전류가 커지고 단락용량이 생기는데 이 단락전류를 단락용량을 무효분을 아예 전송시키질 않습니다. 직류는. 그렇기 때문에 단락전류에 대한 단락용량에 대한 한계가 없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단점도 있겠죠. 당연히. 단점은 있는데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점? 이런 단점이 있죠. 첫 번째 큰 단점은 전압을 변성이 어렵습니다. 전압 변성이 어렵다. 자, 그 다음 고조파를 발생하죠. 우리 전력 변환 장치에서 뭘 한다? AC를 DC로 바꾸고 DC를 AC로 바꾸는 데서 고조파가 발생된다. 고조파 발생. 뭐 이 정도만 봐두실까요? 이 정도 봐두시고 우리 문제를 보시면 송전 방식에는 교류와 직류 송전 방식이 있는데 직류 방식의 장점은 그랬습니다. 1번 전압 변성이 쉽다, 어렵다 그랬잖아. 그죠? 어렵다. 장점이 아니죠. 두 번째, 송전 효율이 좋습니다. 왜 송전 효율이 좋냐면, 송전 효율이 대단히 좋습니다. 왜냐면, X값, 무효분이 없기 때문에, 무효분들이 없기 때문에 송전 효율이 대단히 좋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네, 2번. 2번이 되고, 회전자계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우리 교류에서만 회전자계를 얻을 수 있는 거죠? 회전자계가 뭐야, 이거. 120도 이상 차를 갖는, 이거. 120도 이상 차를 갖는, 이거. 120도 이상 차를 갖는, 뭐예요? 이거. 이 회전자계를 얻을 수가 없죠. 직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전자계가 없이 전압과 전류가 동상으로 나오는 게 직류죠. 교류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갖고 뭐 하는 거야? 전동기를 회전시킬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회전자계를 쉽게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쉽게 얻을 수 없다. 4번 보시면 설비비가 싸지 않습니다. 싸지 않고 비쌉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1번으로 갑시다. 31번은 통신선과 평행된 주파수 60Hz의 3상일의 송전선에서 일산지락으로 영상전류가 100A 흐르고 있다. 통신선의 유대는 전자유도전압은 그랬어요. 전자유도전압을 계산하시오. 전자유도전압은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접지 방식이 있다. 한 선이 지락됐다. 그러면 그 지락전류에 의해서 중성선에 3IG라는 큰 지락전류가 걸리고 그 지락전류에 의해서 뭐가 통신선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지락고장이 아니고 평상시다 그러면 IA 전류, IB 전류, IC 전류가 여기에 같이 흐를 텐데 IA 플러스, IB 플러스, IC가 얼마야? 평상시에는 제로겠지. 여기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고장이 아니다 그러면 안 흘러. 그런데 지락고장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3IG라는 큰 전류 흐르죠. 그래서 전자유도전압 E는 어떻게 공식이 돼요? 제2의 오메가 ML에 원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다. 얘가 평상시에는 흐르지 않으니까, 중성선에 흐르지 않으니까 전자유도전압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왜? 얘가 0인데 다 곱하면 0 아니에요. 그죠? 중성선에 전압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얘가 고장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변해? 순간 얼굴을 싹 바꿔서 얘가 3IJ로 크기로 다 변환되더라 이거야. 이 큰 전류가 큰 전압을 만들고 그 전압이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통신선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있듯이 J에다가 오메가라는 놈은 뭐예요? 2파이 F가 얼마야? F가 몇 Hz 주었어요? 60Hz 주었지. 60 곱하기 M은 얼마예요? 상호 인덕턴스 M은 상호 인덕턴스 M입니다. 상호 인덕턴스 M이 0.05가 주어졌는데 단위 한번 보세요. 단위. 기본 단위 암페어 다 주어지고 볼트 갖고 와라 그랬는데 얘만 뭐예요? 미리헬리죠. 미리헬리니까 얘를 뭘로 바꿔야 돼? 0.05를 뭐로 바꿔야 돼? 헬리를 바꾸려면 10에 몇 승 해줘야 돼? 마이너스 3승 곱하기 길이가 주어졌네요. 얼마나 주어졌어? 50km가 주어졌고 곱하기 3 곱하기 얼마 해야 돼? I0가 몇 암페어 주었어요? 영상전류가 100암페어 주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283 나온답니다. 283 볼트가 나온답니다. 자, 154 계통에서 154 계통인가요? 이거 아마도 154 계통일 겁니다. 이 정도가 전압이 중성점에 나타나더라. 자, 32번으로 갈게요. 32번은 다음 그림은 변류기의 접속도이다. 이와 같은 접속을 뭐라고 하냐 그랬는데 차동 접속입니다. 차동 접속. 4번 차동 접속이다. 전류의 차를 이용하는 접속, 차동 접속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33번 보십니다. 33번은 여기가 어둡죠? 예, 괜찮나요? 33번은 중거리 송전선로의 T형 회로에서 일반 회로 정수 C는 뭐냐 그랬어요. 우리 중거리 송전선로다 그러면 중거리에서 고려되는 거는 뭐죠? 임피던스 성분인, 직렬 임피던스 성분인 R과 L이 고려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오메가 L이니까 L이 고려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드미턴 성분은 뭐예요? G 플러스 J의 뭐예요?
오메가 C에서 뭐가 고려돼? 중거리에서는 R, L, C가 고려되고 있는 거죠. G는 고려하지 않고 임피던스의 무슨 성분? R과 L 성분, 어드미턴스 성분의 C를 고려한 선로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집중 정서회로 해석하는 거죠. 집중 정서회로 해석하라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집중 정서회로 해석한다는 게 이런 거지. 우리가 선로에 있는 뭐 어드미턴스 성분, 임피던스 성분 중에서 여기서 뭐를 고려한다고? R과 오메가 L을 고려하는 거고 여기서는 뭐만 고려하겠다는 거야? C만 고려하겠다는 거죠. 어드미턴스 성분인 C만 고려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얘를 T형회로 또는 파형회로 해석해라. T형회로 또는 파형회로 해석해라 이거죠. T형회로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T형회로 해석은 임피던스를 2분의 1로 나눠서 양쪽에 대칭이 되게 만들어 놓고 어드미턴스는 C만 고려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가운데다가 일자로 그냥 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T형 회로를 한번 그려보자. T형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나요? T형 회로는 2분의 Z 그 다음에 가운데 어드미턴스 성분을 그대로 두고 좌측에서 보거나 우측에서 보더라도 서로 대칭이 되게 만들어 놓은 다음 여기서 뭘 구하라는 거야? 이거 왜 구하는 있는 거야? A, B, C, D를 A, B, C, D를 왜 구하는 거예요? A는 전압을 여기서 인가했으니까 전압 B가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에 B는 임피던스 B는 어떻게 되는데 C는 어드미턴스 B는 어떻게 되는데 D는 뭐예요? D는 뭐야? 전류-B죠? 여기에 흐르는 IS, IR의 전류-B는 어떻게 되는데 그래갖고 수전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선로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 성분, 어드미턴스 성분, 그 다음에 선로의 전압비, 선로의 전류비를 다 알고 있어야지만 뭘 구할 수 있다? ES와 IS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ES는 어떻게 해? A의 ER 플러스 B의 뭐예요? IR이고 C의 ER 플러스 D의 IR로 뭘 구할 수 있어? IS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C는 어떤 성분이냐? C는 어떻게 해야 돼? 이 T형 회로에서 이거 전부 다 사단자 정수식 갖고 A, B, C들 다 구해내 봐야 되겠죠.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A, B, C, D를 행렬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행렬식으로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지 않나요? 맨 처음 앞에 거를 둘 다 가려놓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행렬식을 먼저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전압이나 전류비는 그대로 냅두고 뭐 임피던스 비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임피던스는 2분의 Z로 두고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는 여기 없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얼마? 제로로 두고 이 행렬식을 몇 개 만들어라는 거야? 3개 만들어라는 거죠. 이렇게 3개 만들어서 뭐 하는 거야? 행렬풀이하면 그때 C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어요. 이건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셨어야죠. 그게 얼마야? Y값만 나오죠. Y값만 나오더라. C는 Y만 나옵니다. 그래서 어드미턴스 성분만 있더라 그랬네요. 답은 2번에 있죠. 한번 요거는 좀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 많이들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Y 어드미턴스 성분만 살아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4번으로 갈까요? 34번. 삼상송전선로에서 지름이 5mm, 지름이 5mm에다가 밑줄, 미리. 자, 경동선을 간격 1m로 정사각형 배치. 그러니까 미리를 뭘로 바꿔줘야 돼? 나중에 메다로 바꾸든지 메다를 미리로 바꾸든지 단위를 맞춰주라 이 말이죠. 34번 보시면 자, 지름이 5mm다 그랬으면 여기에 경동선의 간격을 1m로 정사각형 배치했답니다. 한 가공전선에 한 선당의 작용 인덕턴스 L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작용 인덕턴스 L을 구하시오. 우리 작용 인덕턴스 L은 공식이 어떻게 돼요?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에서 0.05를 알고 있고 플러스 0.4605를 알고 있고 로그 11m라는 R값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R값은 얼마로 주었어? 5mm로 주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반지름으로 하려면 2분의 지름을 어떻게 나눠줘야 되겠지? 2분의 D를 나눠줘야지만 반지름이 나오는 거고 곱하기 얘가 mm를 주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10에 몇 승을 곱해줘야 돼?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지만 메다가 되는 거죠. 등가선간 거리를 메다로 했잖아. 경동선 간격을 1m로 했으니까 자 1m로 했으니 그 다음에 요 D가 이렇게 됐다며요. D가 등가선간 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등가선간 거리가 정삼각형 배치돼 있대. 이렇게 정삼각형 배치돼 있다. 1m라면 얘 D 다시 새로운 등가선간 거리 D 다시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삼성근의 루트 어떻게 하는 거야? 1 곱하기 1 곱하기 1 하냐? 그럼 이거 다 해봐야 얼마인 거예요? 다시 1인 거죠. 그래서 정사각형 배치에서는 등가선간 거리는 뭐하고 똑같다? D하고 같더라. 그죠? 그래서 1m가 되는 거죠. 1m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미리를 메다로 바꾸니 어떻게 된 거야? 걔가
메달로 바꾸니까 10의 3승이 올라가면 되겠죠. 여기는 2분의 5를 나눠주면 2.5가 되겠죠. 예, 이렇게 넣고 계산을 하시면 얼마 나온다? 1.25ml/km가 나온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 2번. 자, 35번으로 가겠습니다. 35번. 35번은 화력발전소의 기본 사이클인 랭킨 사이클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랬는데 풀이를 좀 참고하시고요. 이 풀이를 참고하시면 보일러가 있고 과열기가 있고 터빈, 복수기, 그 다음에 복수펌프, 복수펌프는 사실은 복수펌프 좋습니다. 예, 급수펌프 있고 절탄기가 있고 그런데 이 절탄기는 연도에 달리는 거죠. 이렇게 사이클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연도에서 달려가지고 그 절탄기 갖고 뭐 하는 거야? 급수를 가열해 주는 겁니다. 그 풀이를 좀 참고하시고 그 순서에 맞는 것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보일러부터 볼까요? 보일러 그 다음에 과열기 나오는 게 없으니까 급수펌프를 그 다음 볼까? 급수펌프 오면 보일러, 과열기 3번이 답이 되겠죠. 3번. 어떻게 돼 있어요? 3번에 이렇게 돼 있네요. 급수펌프 그 다음 뭐예요? 보일러 그 다음에 과열기, 터빈 그 다음에 다시 복수기, 다시 보일러로 이런 순서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3번 참고를 하시고요. 36번 보시면 선로 전압 강화 보상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게 선로 보상기가 뭐냐면 LDC라고 했나요? 예. 라인 드롭 컴펜세이터입니다. 라인에 전압이 떨어지는 드롭이 생기는 것을 뭐 해주는 거예요? 컴펜세이터가 뭐예요? 보상기입니다. 보상기. LDC 라인 드롭 컴펜세이터 가지고 설명을 해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 1번부터 좀 볼게요. 블로 리액터로 전압 상승을 억제하는 것 아니고요. 선로 전압 4번에 있네. 4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 선로의 전압 강화를 고려하여 모선 전압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네요. 이 LDC 방식에는 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걸 물어보는 시험도 있어요. 라인 드롭 컴펜세이터엔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시간 제어하는 게 있고요. 시간 제어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LDC에서 직접 전압을 측정하는 방식이 있다. 직접 전압을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시간 타임이 뭐냐면 시간 제어는 프로그램 제어라 그래서 몇 시간이 되면 그냥 자연적으로 이 시간엔 부하를 많이 쓰겠구나 그래서 그 부하를 많이 쓰면 전압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냥 그 시간대면 뭐예요? 라인 드롭 컴펜세이터 가지고 어떤 전압을 좀 더 상승시켜 놓는 선로의 전압을 좀 더 상승시켜 놓는 방식이고 직접 AVR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전압을 측정해서 선로에 떨어지는 전압을 측정하는 이런 두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서는 선로의 전압 강화를 고려하여 모선 전압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 4번이고요. 37번으로 가시면 수력발전소에서 이용되는 서지 탱크의 설치 목적은 그랬는데요. 자, 이게 좀 애매한 게 우리가 서지 탱크라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37번인가요? 30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탱크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천을 이렇게 막아서 하천에 그냥 수로를 뚫습니다. 수로를 뚫어가지고 여기를 막아놨겠지.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자, 이 수로를 뚫어놨을 때 여기가 압력이 없는 수로가 있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무압수로라고 합니다. 압력이 없다 그래서 무압수로가 있고요. 그 무압수로의 맨 위에 상수조가 있습니다. 침사지가 있는 거죠. 침사지가 있고 그 침사지 바로 밑에 또 구멍을 뚫어놓고 뭘 했냐면 상수조를 하나 만듭니다. 상수조를 만들고 여기서 유량을 조절하려고 상수조를 만들어 놓고 다시 또 어떤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에 수압관을 설치합니다. 수압관을 설치한 다음 여기다 터빈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 터빈을 달아놓고 터빈 위에 발전기 달아놨겠죠. 이렇게. 그 다음 물을 방류하면서 방수로가 있고 여기에 터빈을 돌리면 뭐 하는 거예요? 얘가 터빈이 돌아가면서 발전기에 계좌를 돌려주고 발전기에서 삼상을 이렇게 얻어내겠죠. 이런 방식이 있는가 하면 자,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저수지에 어떤 이렇게 물을 받아낼 수 있는 구멍을 뚫습니다. 오리피스라고 하는데 이 오리피스를 뚫어 놓고 여기다가 압력관을 집어넣습니다. 얘를 압력수로라고 하고 그 얘가 수면이 이 정도 있다면 여기에 조압수조를 답니다. 이렇게. 조압수조를 달아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다시 수압관을 설치합니다. 여기에 물이 항상 이 정도 충만되어 있겠죠. 얘하고 같이 똑같이 충전되어 있습니다. 충전되어 있고 수압관이 있겠죠. 수압관이 있고 여기에 터빈을 달아놓고 그 다음에 얘도 방수를 하고 방수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발전기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럴 때 조압수조의 둘 다 역할이 틀려. 이 상수조하고 조압수조의 역할이 틀립니다. 이 수압관에 달려있는 압력수로에 달려있는 얘는 뭐냐면
부하를 예를 들어서 발전기가 부하를 꽉 차단시켜 버렸다 그러면 터빈도 정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물을 여기에 안내날개가 있어서 이렇게 안내날개가 확 닫아버리면서 물이 거꾸로 치고 올라갑니다. 아마도 이렇게 거꾸로 치고 올라가면 그냥 얌전하게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를 뭐하죠? 타격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수압관을 타격하면 수압관이 폭발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의 압력을 누가 받아주기 위해서 얘가 물이 출렁출렁하면서 뭐하는 거예요? 그 압력을 흡수해주는 겁니다. 이걸 습격작용을 흡수해주고 완화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이거의 목적이고 조합수조의 목적이고 여기서의 상수조의 목적은 뭐냐면 여기에 침사지가 있죠. 이게 물의 압력수로 무압력수로이기 때문에 무압수로이기 때문에 뭐 여기 나무 찌꺼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딸려 나와서 침사가 일단 되겠죠. 침사가 되고 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나머지 또 침사지로도 사용이 되는 겁니다. 뭐 다 침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도 오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도 어느 침사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부하가 끊겼을 때 압력관이 뭐 하는 거야? 빡 다칠 수 있죠. 그러니 이거 물은 양이 적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양을 가지고 뭐 조정할 수 있는 그 습격작용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상수조냐 아니면 이게 조합수조냐에 따라서 수조냐에 따라서 약간 목적이 틀립니다. 어찌됐든 서지탱크라고도 합니다. 얘를 서지탱크의 설치 목적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일본에 보니까 있네요. 흡출관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흡출관은 어디에 달려있는 거냐면 여기에 달려있는 게 흡출관입니다. 이 흡출관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흡출관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여기에 달려있는데 이 흡출관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답은 1번이 될 거고요. 2번 보시면 부하 변동 시 생기는 습격압을 경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하가 다쳤다 그러면 그 습격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다. 유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유량 조절이라 했잖아요. 그죠? 유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네 번째, 수격압이 압력수로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수격 압력이 압력수로 쪽으로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뤄놓은 것이다. 다 2, 3번은 4번은 다 맞는데 1번이 틀리다. 흡출관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8번으로 가죠. 다음 중 직경내에 대한 방호 설비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는데요. 직경내가 뭐예요? 가공전선에 직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설치하죠? 가공시선 설치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38번은 1번이 될 거고요. 39번. 400kVA 단상면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하여 사용하다가 한 대가 고장나서 VV 결선하였다. 대략 몇 킬로와트까지 부하를 걸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자, 다시 보실까요? 우리 델타 결선이다 그러면 한 대의 변압기 용량이 얼마라는 거야? 얘가 400kVA라는 거죠. 400kVA. 이 델타 결선에서 이 단상 변압기 6대가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생긴 거잖아, 변압기는.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1차 측이 있고 2차 측이 있고, 그죠? 이게 몇 대 있다는 거야? 이렇게 3대가 있는데 그 3대 가지고 1차도 델타, 2차도 델타 한 거죠? 변압기는 한 3대지. 변압기 3대 가지고 뭐 한 거야? 단상 변압기 3대 가지고 델타 결선한 겁니다. 이렇게 델타 결선했을 때 얘가 몇 대 있다는 거야? 3대가 있어. 그럼 원래는 델타 결선하면 1200kVA의 뭐를? 변압기 용량 가지고 1200kW의 부하를 걸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한 대가 고장났답니다. 한 대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대를 고장나면 VV 결선할 수 있는 거죠. 이게 VV 결선했을 때는 출력이 얼마 나오냐? PV 결선하면 3상 출력은 나오죠. 3상 출력이 당연히 나옵니다. 3상 출력이 나온다. 루트 3배에 P1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루트 3배에다가 P1 출력이라는 게 뭐야? 400kV가 나왔잖아. 곱하기 400은 얼마쯤 나오나요? 얘가 곱하기 하면 690이 나온답니다. 690 kVA 변압기로 바뀌더라. 그럼 결국 690kW까지 부하를 걸 수 있는 거죠. 답은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40번. 원자로의 제어제가 구비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제어제가 뭐냐면 우리가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그 우라늄이 뭐래요? 핵 분열하죠. 핵 분열하면서 고속의 중성자가 2.5개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하나를 충돌시켰는데 몇 개로 분열한다고? 2.5개로 분열을 합니다. 약 2.5개로 분열한 다음 이때의 속도가 얼마냐면 2메가 전자볼트가 되는데 얘들이 분열을 많이 할 때가 있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잘 감속이 안 되고 이러면 분열을 많이 해버립니다. 분열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약 평균적으로 2.5개가 나와야 되는데 분열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핵 분열을 많이 한다? N개가 하나가 더 나왔어.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뭐예요? 보일러가 원자로가 열받아서 터져버리겠죠. 그러면 얘들을 누군가 와서 먹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먹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제어제라고 합니다. 제어제 또는 제어봉이라고 합니다. 그 제어제의 재료가 뭐냐면 붕소라든가
하프늄이라든가 카드뮴 이런 거 가지고 뭐를 만드는 거야? 제어봉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원자력도 당연히 핵 분열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자기의 안정성에 의해서 저절로 지붕에 달려있던 제어봉이 뚝 떨어져서 제어제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원자력의 제어제와 구별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1번 보시면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적어야 된다가 아니라 커야 되겠네. 답은 1번. 왜? 중성자 먹으려고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죠? 답은 일단 1번이 되겠네요. 예, 나머지는 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09년 1회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